안녕하세요. 저는 고급 보석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한 아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터팬 증후군을 아시나요? 몸은 어른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만 드는 어른 아이를 지칭하는 심리적 용어인데요. 끔찍하게도 제 남편 놈을 비롯해 신운영과 시모까지 모두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결혼 후 걸어온 삶이 어찌나 블랙 코미디 같은지 모든 과정이 다 끝난 지금까지도 되돌아보면 씁쓸한 웃음이 흐를 정도랍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다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요. 그의 말처럼 지금은 멀리서 볼 수 있게 됐으니 나름의 희극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을 땐 정말 처참할 정도의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미대를 졸업한 후 제법 큰 보석회사 디자이너로 취업했어요. 어릴 적부터 심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예쁜 것들만 보면 약간 정신이 나가버리는 이상한 녀석이었죠. 그래서 남자를 볼 때도 상당히 미적인 관심으로 판별했었던 것 같아요. 비율이랄지 구조랄지 색감이랄지 하는 것들과 조화를 중시하면서요. 맞아요. 참 철딱선이 없었죠. 소위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에게 환장해 있던 저는 시작하는 연애마다 대부분 실패했답니다. 그렇게 뼈아픈 경험을 하며 새롭게 추가된 기준이 성실과 경제관념이었어요. 키 크고 잘생겼으면서 성실하고 사치 부리지 않는 성향의 남자를 만나자 결심하고 선택한 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나중에 보니 완전히 속은 거였지만은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 취향에 대해 탐문했고 제 앞에서만 검소한 척 연기를 한 거더군요.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고 변호사인 남동생에 정식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을 정도로 배신감은 컸습니다. 덕분에 남편의 호칭은 점점 원색적으로 변해갔어요. 남편에서 남편 녀석으로 종국의 남편놈으로 말입니다. 시모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처음 본 그의 가족들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어요. 일단 훌륭한 유전자 집안답게 외모가 다 빼어났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낳았다는 시모는 50대의 나이에도 탱탱한 피부와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죠. 절대 제 나이로 볼 수 없을 만큼 동안이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 함께 나온 남성분이 있었는데 시모의 남동생이거니 했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한참 후가 되어서야 그가 시모의 연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사드리는 자리에까지 왔던 그는 이후로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죠. 금세 헤어졌으니까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모는 남성 편력이 대단했어요. 자식들은 그런 엄마에 대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지내더라고요. 글쎄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의 사생활이니까 상관하지 않겠어 하는 자립적인 사고방식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었어요. 콩고물이었죠. 연애를 시작하면 시모는 남자에게 늘 명품백 한두 개는 받아냈고 그런 과정에서 남편과 신우에게도 선물 세례를 퍼부었던 거였어요. 둘은 그 패턴에 열광하고 있었고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남편이 19살이던 해 시모는 이혼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안양의 외곽으로 이사했다더군요. 시댁은 그때부터 살림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외곽 지역에서조차 실평수 20평도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서 세 사람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형편이 넉넉치 않은 시댁을 대신해 제 친정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어요. 당시에 남편은 아버지께 넙죽 엎드리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죠.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하면서요. 경기권으로 한 번 나가면 서울로 되돌아오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자신은 서울로 다시 입성했다며 어찌나 기뻐하던지 옆에 있던 저까지 슬며시 미소가 지어질 정도였습니다. 당시엔 남편에게 흠뻑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던 시절이라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더라고요. 타임리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시간을 돌려 당시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뭣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저의 등짝을 후려치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욕이라도 한 번 해주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서서히 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기본 자산이 없는 집안이라 돈을 마음 놓고 펑펑 쓸 수 없었는데도 그는 씀씀이가 아주 대단했죠.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이요. 그가 남편 녀석에서 남편 놈으로 위치가 강등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던 일인데요. 여느 때처럼 월말 정산을 하던 저는 남편 놈 카드값이 850만 원 정도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고지서를 보고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저에게 남편이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더군요. 곧 정아 생일이라서 선물 하나 사줬어. 정아는 신우 이름이었어요. 이 신우도 곧 신우년으로 강등되지만 이때까진 그래도 사람 취급은 받고 있었을 때였죠. 아니 뭘 사줬기에 카드값이 이렇게 나와. 중고차라도 한 대 뽑아준 거야? 생일에 중고차가 뭐야 중고차가. 그냥 가방 하나 사줬어. 조그만한 걸로. 고지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디올로 500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순간 이 남자가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 월급 얼마인지 잊은 거야? 대체 이 돈 어떻게 내려고? 그러자 남편이 애교스럽게 달라붙으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내주면 되지. 안 그래? 이게 무슨 거지 근성인가 싶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그래. 그러게 분수에 맞게 썼어야지.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책임져. 난 일체 관여 안 할 테니까. 에이, 우리가 남이야?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그래? 그럼 나도 내 동생 선물로 백화점 가서 스테파노 리츠 정장 하나 살게. 이번에 로펌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안 그래도 선물 하나 사려고 했거든. 당신이 대신 내 카드값 내줄 거지?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바꿔서 내주면 되겠다. 스테파노 리치는 명품 정장 브랜드라서 한 벌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하는 고가 브랜드였죠. 그랬더니 삐져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자산을 믿고 은근히 그렇게 손 벌리는 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삼촌이라 부르며 등쳐먹던 시모의 남자들과 제 부친을 동급으로 보는 것 같아 소름 끼치기도 했고요. 평생 세무사를 하신 아버지께선 세무법인 회사를 만들고 대표직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14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남동생과 저를 홀로 키우셨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주변에선 재혼해라, 남자 혼자 일하며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우려했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좋은 여자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애들에게 그런 모험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외골수인 아버지께서 평생 어렵게 고생하면서 얻은 자산이고 부예요. 쉽게 덤으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그걸 마치 제 돈인 것처럼 생각하더군요. 심지어 저와 동생도 그러지 않는데 말이죠. 남편의 정체를 진즉에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가면 속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결혼 후부터 슬슬 본 모습을 드러내더니 제가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대놓고 이런 면모를 숨기지 않고 내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자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뭘 주려고 그러시냐고 물으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 보석 디자이너로 일한 지 오래됐잖니. 거기서 네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없어서 가끔 좀 답답하다고 했었잖아. 대량 생산되는 보석 말고 맞춤 보석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그런 건 너무 비싸고 또 따로 샵을 차려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서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해. 비싸서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괜찮아. 주요 고객층을 대한민국 3% 내외 자산가들로 잡으면 돼. 그런 샵을 차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무슨 문제야? 너한텐 이렇게 아빠가 있는데.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만만했고 영리하셨죠. 이제 아기도 태어났으니까 아빠 생각엔 네가 좀 더 유동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월급쟁이 생활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렇게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면서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만든 것들을 인스타와 다른 SNS를 통해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때도 아버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사업 특성상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가 많은 아버지는 많은 고객을 무리 없이 제게 연결해 주셨죠. 연예인들 콘서트 무대용 보석 세트, 사업상 선물용 보석, 또 사회 고위 인사의 가족 기념을 위한 보석 등을 제작했어요. 혼자 운영하기엔 무리가 될 정도로 주문량이 늘자 저는 후배를 영입했답니다. 사업은 번창했어요. 매장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선 주문 후 제작 시스템인데다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었기에 아기를 돌보며 얼마든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아버지가 옳았던 거예요. 저는 수익의 40%를 매달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대주주님을 위한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요. 투자자라 봤자 아버지밖에 없긴 했지만 말입니다. 정당한 대가인 만큼 아버지는 제가 보내드리는 돈을 흔쾌히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저희 남매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세상에 공짜 따위는 없다는 공식으로요. 이런 교육 방침으로 자랐으니 시댁의 행태가 얼마나 더 견디기 어려웠을지 짐작되시죠? 편안한 일상을 누리던 어느 나른한 오후, 후배 지영이에게 일을 부탁하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우에게서 전화가 들어오더군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 신우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제 번호 저장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전화를 받아요? 이젠 하다하다 별걸로 시비를 다 터는구나 싶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기저귀 갈아주다가 급히 받느라 미처 누군지 확인을 못했네요. 마음 상했어요, 아가씨?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 한 가지 사과 말씀드릴게요. 민우는 가명입니다. 제 아들 실명을 이런 공개된 곳에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요. 믿기는 해도 신우 이름 역시 가명을 썼습니다. 부디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릴게요. 신우는 조금 새침하게 목을 가다듬더니 말하더군요. 언니한테 부탁도 좀 하고 가게 구경도 하려고 왔는데 안 계시네요? 아, 오늘은 딱히 예약이 없는 날이라서요. 근데 왜 그러는데요? 그러자 그녀가 말을 않고 은근히 뜸을 들이더라고요. 이때 알아챘죠. 가게 물건을 공짜로 얻어가려는 속셈이라는 것을요. 아, 얼굴 보고 말하는 게 낫겠어요. 언니는 언제 출근하는데요? 내일 와요. 오후 1시엔 예약이 있으니까 2시 반쯤 오면 되겠네요. 알았어요. 다음 날 신우가 어떤 젊은 남자와 함께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는 의연하게 그들을 맞이했죠.
신우가 절 보며 친한 척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제 남자친구인데 어머니 생신 선물로 조금 특별한 걸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스타 계정을 들어가 제품 하나를 콕 집더니 이런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머니 생신이 바로 다음 주라서요. 막무가내인 게 딱 예상대로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말한 보석은 중년 여성보단 젊은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며 여기서 딴 여자 보석을 얻어가려는 건가 하는 의심부터 들었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신우의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상당한 고가 제품인데 젊은 분이 능력까지 출중하신 모양이네요. 뭐 우리 아가씨라면 이런 분과 잘 어울릴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저는 일부러 말끝을 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추천하자면 어머니 연령대는 이런 디자인보단 이런 거 아니면 요런 게 더 반응이 좋거든요. 제가 보여준 다른 스타일의 보석들을 보며 그가 살짝 인상을 쓰더군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저는 아까 정아가 보여드린 그 보석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요.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럼 해드려야죠. 어머님 호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선택한 건 반지였기 때문에 사이즈를 알아야만 했어요. 9호입니다. 이걸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선물이 아니라고요. 중년 여성은 체형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며 손마디가 굵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런 사이즈는 보통 아가씨들의 것이거든요. 제 느낌엔 이놈은 다른 여자를 주려고 이 반지를 사는 것이 분명했죠. 저희는 선수금으로 제품가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완성된 후 찾아가실 때 30%의 금액은 따로 주시면 되고요.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남자가 신우를 쿡쿡 찌르더군요. 신우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언니, 지금 그 돈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가져간 데까지 장사해요, 언니는? 어머, 아가씨. 이분이 아가씨 주려고 반지를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분은 아직 제 가족도 아닌걸요? 그리고 원석 사오는 데만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최고급 자재를 써서 최고의 세공으로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요. 여기서 구매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인지 다 아시던데 왜 모르실까, 아가씨는? 남들하고 똑같은 돈 주고 사려면 제가 왜 굳이 언니네 가게까지 찾아왔겠어요? 안 그래요? 톡 쏘는 신우에게 대꾸하지 않고 같이 온 남자를 향해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선물로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그가 우물쭈물하며 말하더군요. 한 20만 원 정도요. 그러자 신우가 소리치더군요. 그냥 하나 해줘요. 내가 직접 왔잖아요. 근데 무슨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언니 정신 나갔어요? 아가씨야말로 정신 나갔어요? 여기 유일한 투자자인 제 아버지가 오시더라도 정가로 물건값 내고 사가는 곳이에요. 20만 원 예산이면 근처에 중저가 체인 주얼리샵 있어요. 거기로 가셔서 금액에 맞는 적당한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제가 좀 너무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 저를 욕하신다면 시댁 식구들의 속물근성을 모르셔서 그러시는 걸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너무 많이 당했던 터라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시점이었거든요. 이후 신우도 더는 저를 상대하지 않았는데 저로서는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죠.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그놈이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게 맞았더군요.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해 우는 소리로 하소연을 하는 걸 듣게 됐거든요. 이렇듯 저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닥칠 힘겨운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이
그들이 제게 또 빨대를 꽂을 좋은 빌미가 될 거라고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우선 제 인생 최악의 사건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다리에 힘이 빠진 만큼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부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다른 문제였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저의 정신적 지주이신 아버지께서 위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관련 영역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은 아주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암이라는 게 처음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 재발하면 급격한 전이 증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인지라 우린 안심할 수가 없었죠. 정말 그땐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동생과 저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생활 모두 정리하고 고향인 전라도로 가련다. 전원주택 하나 이미 구해뒀어. 회사도 넘기기로 했고.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던 아버지는 병마와 싸우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신 듯 했어요. 동생과 저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지지하고 응원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겐 오랜 시간 좋은 감정으로 함께 온 사람이 있어. 아버지에겐 좋은 연인이면서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만한 분이셨지만 저희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지 확신할 수 없어 재혼하지 않았던 분. 잘 알죠, 누군지. 그분은 아버지 회사 초창기부터 사무 보조 업무를 맡고 계시는 직원 중 한 분이셨습니다. 너희들도 성인이니까 이젠 나도 그 사람과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 남동생이 저와 잠시 눈빛을 나누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만 행복하시면 저흰 뭐든 괜찮아요. 그 전에 증여 방식으로 유산을 미리 정리하려고 한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얽히는 것처럼 추한 것도 없잖니. 너희 두 사람에게 증여세 제외하고 10억 원씩 나눠주려고 한다. 세금에 관한 한 아버지는 제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시니 잘 알아서 하시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하신 대로 통장엔 10억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후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간단히 식사하는 것으로 예식을 대신하셨고요. 그 후 예정대로 고향인 전라도 주택으로 그분과 함께 바로 내려가셨고요. 문제는 그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되짚어 보면 당연했어요. 진상이 괜히 진상이겠어요? 진상짓을 하니 진상인 거죠. 이젠 여러분도 저희 시댁 쪽 식구들 성향에 대해 파악되셨을 테니 무슨 일인지 대충 예상되시겠죠? 아버지가 제게 증여한 10억 원에 시모와 남편 놈이 눈독을 들인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실 땐 쥐뿔 신경도 안 쓰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돈 욕심엔 그렇게 열정적이니 우습지도 않더군요. 그 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건 1년 전쯤이었어요. 남편이 어떤 노신사와 함께 걷고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됐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지금껏 제 샵에서 팔린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고가의 제품을 주문한 손님이셨거든요. 시치미를 뚝 떼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같이 걷던 신사분 누구셔? 봤어? 우연히. 아빠야, 친아빠.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일부러 제 가게로 오셔서 보석을 주문하신 건지 아니면 지독한 우연인 건지 당시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졌답니다. 그분이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오신 바로 그날 말입니다. 그분께선 점잖은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30% 대금도 바로 결제할게요. 남편의 아버님은 시모와 달리
지적인 느낌의 고상한 분이셨답니다. 그런 그분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따로 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님. 제가 누군지 어떻게 하셨죠? 아주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보다 가족분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원석과 기본 세공비만 받고 있어서요. 추가 결제는 안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제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신 거였죠. 신우년이 막무가내로 찾아와 똥값에 제 보석을 가로채려고 했을 때와 달리 아버님께는 제가 알아서 가격을 낮춰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시더군요.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이건 제 며느리에게 선물할 거라서요. 제 값을 치르고 싶으니 양해해 주세요. 네? 예상치 못한 말씀에 저는 너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선사해 줬는데 이 정도는 약소하죠. 당시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고를 때 저에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싶다고 하신 거였어요. 만드는 사람이 가장 갖고 싶어할 디자인이라면 누구라도 마음에 들지 않겠냐면서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며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히 잘 사용할게요. 그리고 말씀 낮추세요. 시아버님께서 며느리에게 이런 극존칭을 쓰시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더군요. 공손한 자세로 다시 한 번 더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뒤 저는 잠시 차 한 잔 같이 하는 게 어떠시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남편에게도 시모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일이었지만은요. 감사하게도 아버님께서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어요. 자리를 옮긴 저는 늘 궁금하게 생각하던 걸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님.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해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요. 말해봐요. 말씀 낮추셔도 된다는 제 말에도 아버님은 계속 이렇게 존대를 하셨죠. 두 분의 이혼 사유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님은 잠시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그러셨겠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의아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굳이 아버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처음 시모에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도 이른바 삼촌이라 불리던 정체 모를 남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후로 제가 알게 된 삼촌만 5명이 넘어요. 물론 연애 기간도 모두 짧았고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이전에도 무수한 삼촌들이 거쳐간 것 같은데 문제는 재혼에 대한 거론이 너무 쉽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연애 기간이 단 6개월만 넘어가도 시모는 재혼하겠다며 설레발을 쳤고 남편 놈은 그런 시모에게 결혼 선물을 하자며 분수에 맞지도 않는 것들을 사 내놓으라고 제게 견적서를 들이밀었거든요.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집안 인간들은 제 돈을 빨아먹으려고 저랑 결혼한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뻔뻔하게 굴었죠. 마치 제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덕분에 시모에게 새로운 삼촌이 생겼다는 소리만 들어도 아주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어요. 만약 두 분의 이혼 사유가 시모의 이런 남성 편력 때문이라면 아버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친정 아버지께는 차마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암 수술을 하시고 요양하고 계신 분께 저의 이런 문제까지 안겨드리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아버님은 한참 만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 집 며느리로 살기 많이 힘들죠? 어렵지 않게 예상되네요. 얼마나 힘들지. 목이 탔는지 차를 한 모금 드신 후 아버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였어요. 바람과 사치요. 역시 그랬군요.
시모는 유책 배우자인 만큼 아버님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통해 받은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토해놔야 했다더군요. 이혼 후에도 아버님은 통상적인 액수보다 많은 돈을 매달 양육비로 지급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들어갈 거란 희망은 거의 없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양육권 소송은 따로 안 하셨던 거예요? 했지만 졌어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 소송에서 질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의아해하는 저를 위해 아버님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법이란 게 그래요. 어릴 땐 어머니 쪽이 유리하고 커서는 본인 의견이 중요하죠. 아이들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아빠보단 유약한 엄마의 버팀목이 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저는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제 고민을 꺼내놓았어요. 처음 만나서 이러는 게 실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실은 아버님 예상대로 저 많이 힘들어요. 이번에는 제가 긴장으로 목이 타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어머니께서 연애 상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재혼에 관한 언급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무리할 정도로 큰 액수의 선물을 제게 요구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상 입 밖으로 꺼내고 보니 서러움이 밀려와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며느님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끌려가선 안 돼요. 단호해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듣기에 따라선 불편할 수 있겠지만 단지 그 사람을 먼저 겪어본 선배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요구하는 액수는 어떤 이유를 달든 계속 커질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혹은 더는 내어줄 수 있는 게 없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아버님은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더니 제게 주시더군요. 언제든 힘든 일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요. 저는 감사하다며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시모는 이런 분까지 나가 떨어지게 할 만큼 굉장했던 건가 봐요. 이 대화를 계기로 저의 전투력은 급상승되었답니다. 더는 절대 당하지 않으리라 돌아가신 엄마를 걸고 맹세할 만큼이요. 이젠 끔찍했던 그 일을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됐네요. 시모한 남편놈이 한 편을 먹고 저를 털어먹으려고 한 역대 최고 금액의 사건을 말입니다. 시아버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들은 제가 더 내어줄 게 없을 때까지 절 몰아붙일 작정이었던 거예요. 저만 꾸역꾸역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시모가 이번엔 남자와 1년 3개월을 만났다고 해요. 이례적으로 오래간 연애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또 재혼하시겠다네요. 그래요. 안 말려요. 근데 왜 제 아버지가 제게 남긴 돈을 넘보는 거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빅 뉴스를 발표하기라도 하는 듯 흥분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엄마 재혼 선물로 드릴 아파트 하나 계약하고 왔어. 서울에 있는 건데 금매로 나와서 9억밖에 안 하더라고. 계약금 넣고 왔으니까 아파트 잔금 말일까지 입금해. 들어보니 이건 빅뉴스가 아니고 빅엿이더군요. 어따 대고 입금하라 마라 명령 지를까요? 그 돈이 네 돈이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9억이 네 집 애 이름이야? 계약금이 9천이었을 텐데 그걸 넣었다고? 당신 돈 많다. 돈이 많아서 넣겠니? 딴 사람한테 뺏길까봐 급하게 넣었지. 그래, 그런 마음으로 잔금도 당신이 급하게 넣어주면 되겠다. 남편의 표정이 확 구겨지더군요. 지가 어디서 인상을 씁니까? 저도 이렇게 멀쩡한 표정인데 말입니다. 왜 또 이렇게 잔뜩 꼬여서 그래?
당신 돈 있잖아. 아버님이 주신 거. 그걸로 우리 노후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우리 노후 투자를 왜 어머님 신혼집으로 하는데? 게다가 어머님 형편에 서울에 있는 9억짜리 아파트가 말이 돼? 어머니가 나랑 동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시 서울로 들어오실 때도 됐지.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 아빠가 평생에 걸쳐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하자는 거냐고. 우리 아빠도 평생 나랑 내 동생 키워내느라 고생하신 분이야. 그런 분 돈을 그렇게 쉽게 날로 먹겠다는 거야 지금? 날로 먹다니 누가? 엄마한테 일단 집 사주고 그거 오르면 우리가 시세 차익 보며 팔면 되지. 넌 왜 이렇게 사람이 꽉 막혔니? 당신 어머니한테 선물한다고 하지 않았어? 선물이 뭔데? 한국말 몰라? 선물은 그냥 주겠다는 의미인 거잖아, 이 등신아. 뭐? 등신? 너 말 다 했냐? 아니, 다 안 했는데? 마음 같아서 내가 아주 쌍욕을 하고 싶은데 애 아빠에 대한 예우로 최대한 참고 있는 거야,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어 너?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에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유세 떠는 것보단 낫지 않니? 그랬더니 남편 놈이 냅다 제 따귀를 갈기더군요. 마침 민우가 방에서 나온 시점에 말이죠. 갑작스런 엄청난 힘에 저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거실 벽까지 나가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고 민우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순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굴 한쪽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금 후 자리에서 겨우 일어선 제가 민우에게 다가가 아이를 꼭 껴안고 달랬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게 뭐가 괜찮아. 얼굴이 이렇게나 부었는데.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뺨을 살짝 감싸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칠 뻔했지 뭐예요. 얼얼한 통증이 너무 극렬하게 파고들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울고 있는 아이를 안은 채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관님, 제가 방금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네요. 당장 좀 와주세요.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남편 놈이 제 핸드폰을 확 가로채며 소리치더군요. 미쳤어? 이젠 하다하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 미친 건 너지? 핸드폰 위치 추적과 근처 주민들의 제보 덕분으로 경찰은 곧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따로 묻지도 않고 현행범이라며 남편 놈을 연행해 갔죠. 시끌벅적한 소동이 끝난 후 저는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많이 아파. 그러니까 같이 병원에 가자, 민우야. 아이는 여전히 울먹이는 상태로 묻더군요. 엄마,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낫는 거지? 괜찮아질 거야. 우리 민우 많이 놀랐지. 엄마가 대신 사과할게. 이런 모습 보게 해서 미안해. 우리 민우 꼭 기억해. 어떤 이유든 사람은 사람을 절대 때리지 않는 거야. 그럼 아빤 사람이 아닌 거네? 엄마를 때렸으니까. 아이의 말에 저는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들도 알 건 다 안다는 말이 꼭 맞더군요. 간단히 짐을 꾸려 가방을 챙긴 후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민우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민우를 바로 앞 접수 대기 의자에 잠시 앉아있게 한 후 간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남편이 절 폭행해서 진단서를 떼러왔거든요. 아이에게 그 모습까지 보이고 싶진 않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애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치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처치 후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폭행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폭행하는 사람은 없으니 제발 이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요. 그런 문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남기고 저는 민우와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전라도의 전원주택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저희를 보시고 아버지는 물론 새어머니까지 많이 놀라시더군요. 왜 안 그렇겠어요? 시간이 지나 부기가 빠진 덕에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하셨지만 새어머니는 이미 제 얼굴을 보고 이유를 알아채신 것 같았어요. 역시 눈썰미가 대단한 분이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석연치 않은 표정이셨지만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며 우리에게 손님방을 내어주셨죠. 다음 날 민우는 늦게까지 잤어요. 아무래도 어린애가 겪기엔 큰일이었으니 많이 고단했을 겁니다. 푹 자도록 아이를 그대로 두고 아버지와 저는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어머니도 차를 끓여 곧바로 들어오셨고요.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씀하시더군요. 가자. 새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제 손을 잡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우는 내가 보살피고 있을게요. 부디 아버지랑 같이 잘 처리하고 와요. 저도 그분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누가 딸에게 그렇게 극존칭을 써요. 말 편하게 하세요, 엄마. 그리고 동생도 저도 아주 많이 감사해하고 있어요.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일하며 간혹 저희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셨어요. 저로서는 충분히 엄마라고 불러드릴 만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순간적으로 울컥하시더니 눈물을 삼키시더군요. 돌아가신 엄마도 이런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여린 성정의 새로운 엄마를 한번 안아들인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SRT를 타고 곧장 수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수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저희 신혼집으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 바로 갔죠. 도착해보니 누군가 번호키에 손을 댄 흔적이 있더군요. 분명 집을 나서기 전 비밀번호를 바꿔뒀는데 번호는 이전의 것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누구 짓이겠어요? 진상인 남편놈 짓이겠죠. 아버지도 상황을 눈치채시고 집으로 급히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소파가 있는 자리에 우뚝 멈추시더군요. 뒤따라 가보니 거기에 남편놈이 대자로 늘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한 꼴로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 소파 쿠션을 들어 놈의 얼굴에 냅다 던지셨는데 정확히 코를 명중시키셨어요. 예전에 조기 야구팀 에이스 타자셨다더니 거짓말이 아니었나 봐요. 잠에서 깬 진상놈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바닥에 곧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다른 쿠션을 들어 올리시더니 다시 한번 놈의 머리를 향해 내던지셨어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있던 놈이 그대로 고꾸라졌죠. 아버지께서 그 놈을 향해 성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네 놈이 내 딸을 때려? 나도 손찌검 한번 안 하고 키운 내 딸을. 놈은 얼른 자세를 바로 하더니 파리 새끼처럼 두 손을 비비며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실 리 만무했어요. 네 놈이 지금 무슨 낯짝으로 내 딸 집에 기어들어 처자고 있는 겐가? 그러자 놈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용서를 빌고 그런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항상 다정하고 단정한 분이셨으니까요. 남편 놈도 당황했는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비굴하게 말하더군요. 제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왔습니다. 일단 나가서 민우 엄마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버지가 그의 말을 끊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짐 챙기러 왔다며 뭐하나? 짐 안 챙기고. 네, 지금 챙깁니다, 아버님.
고 남남될 처지에 그런 호칭은 생략하고 어서 할 일이나 하고 내 딸 집에서 꺼지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는 볼멘 소리로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아버지의 표정을 보더니 아 뜨거워라 하듯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께서 전화기를 들어 평소 습관대로 스피커폰 설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잠시 통화 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 지금 문자로 주소 찍어드릴 테니 짐 좀 바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안양으로 가면 되고 비용은 착불입니다.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피커폰으로 아버지께서는 이번엔 시모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시모가 반가운 목소리로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나, 사돈어른 잘 지내셨나요? 그쪽 아들이 내 딸 아이에게 손찌검하는 놈이란 걸 알게 됐는데 내가 설마 잘 지내겠습니까? 네? 내 딸 집에 있는 그쪽 아들 짐 곧바로 빼서 안양 집으로 보낼 테니 비용 처리하십시오. 이후 이혼 절차에 관한 모든 내용 증명은 로펌을 통해 갈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결혼 축하하려고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그쪽이 뭘 하든 내 알 바 아니고 내 딸애와는 더는 관련 없으니 그리야 하십시오. 이만 끊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시댁 쪽 모든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로펌의 이혼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5개월에 걸친 기나긴 법정 다툼을 끝으로 남편 놈과 인연을 끝냈죠. 민우는 당연히 제가 키우게 됐고요. 처음에 제가 겪은 일이 블랙 코미디 같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편놈이 같은 편이던 시모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시모의 재혼 선물이라며 계약한 아파트엔 현재 그놈이 들어가 산다고 하더군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언제는 우리 엄마 했던 놈이 막상 이혼하니까 지 실속 차리려고 지 엄마 버리고 자기만 잘 살겠다는 심보 말이에요. 시모는 시모대로 빨리 그 집 내놔라, 죽이네 사네 이러고 있고 아주 웃긴 개그맨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됐나 싶기도 하다니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웃긴 족속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산 증액에 이바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놈이 요구한 금액의 단 10분의 2만을 겨우 받아낼 수 있었는데 아마 그 돈도 아파트 잔금 치르는데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한참이나 부족해서 개인 신용대출에 이 금융권에 손을 안 벌리는 곳이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하던지.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놈이 질질 짜면서 전화했거든요. 번호까지 바꿔서 말이죠. 더 재밌는 건 그렇게까지 영혼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산 그 아파트 가격이 현재 35%나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집값이 우후죽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역시 안 될 놈은 안 되나 봅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팔지도 그렇다고 놔두자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죽지 못해 산다고 질질 짜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래서 배꼽 잡고 제가 한마디 했죠. 그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건데? 집값 떨어진 거? 그게 네 인생이라고 생각해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 그러게 마음을 곱게 쓰지 그랬니? 축하한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나 말고 변호사가 전화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전화하면 죽는다. 알았어?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그 인간과 완전히 쫑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네요. 저는 민우와 함께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빠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새엄마가 옆에서 잘 보살펴 주신 것 같아 얼마 전에는 홍삼을 사들고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네요. 이제는 좀 더 가까워지자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버님, 한때는 시아버지셨던 그분도 가끔 민우를 보러 오고 계십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인성 좋으시고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기에 민우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말씀드렸네요. 굳이 그분에게 우리 민우와의 사이를 갈라놓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5일에는 민우 선물도 사주시고 같이 밥도 먹고 했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은 그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벗어나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바르게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보니 피터팬 증후군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에도 자신의 정체를 꼭꼭 숨긴 채 당신에게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접근하는 애 어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처럼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빌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승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 풋풋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도 반백살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어릴 때는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았었는데 이 나이 먹고 몸이 안 따라주니 그냥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 드라마 보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주인공이 모진 일을 당하면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아 울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다면 믿으시겠나요? 힘들게 살던 저의 삶을 구원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자랑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도 있긴 있구나 하며 들어주셨으면 해요. 우선 4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대 중반이던 시절 남편과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저에게 첫눈에 반한 남편이 저에게 끈질기게 구애를 한 끝에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첫사랑이었어요. 그 전에도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남자들은 종종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돈 버느라 정신없던 저는 번번이 거절하기 일쑤였죠. 저희 집은 홀어머니에 제 밑에는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큰딸이었던 제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느라 여유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난 이후 저는 그런 저의 현실을 다 잊을 만큼 남편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 컸던 나머지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와 뱃속의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네 집안은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부잣집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그 동네의 지역 유지셨고 저희 집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죠. 사실 남편의 멀끔한 차림새와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귀티 때문에 잘 사는 집안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유명한 부잣집 도련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귀한 외동아들이었죠.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저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기에는 성이 안 차는 게 당연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거야? 아휴, 이 천치 같은 것.
아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지. 아가씨 말 좀 해봐요. 어떻게 대책 없이 애부터 가져선 어떻게 내 아들을 훔쳤길래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꼬셨길래. 난 절대 안 된다.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 아가씨는 입 다물어요. 아가씨 입에서 나오는 소린 단 한 글자도 듣기 싫으니까.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이 사람하고 저 꼭 결혼해야 돼요. 허락 안 해주시면 우리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시부모님은 저를 떨어뜨리려고 갖은 애를 쓰셨지만 남편의 어마어마한 고집과 이미 뱃속에서 많이 커버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집살이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를 마치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먹곤 했고, 시아버지는 사람들이 저런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딸 자식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수군거리는 통에 나쁘끄럽다며 남편과 한동안 말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매일매일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저는 시댁 식구들과 겸상을 할 수 없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저는 밥을 다 차린 후 시댁 식구들이 따뜻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동안 부엌에 쪼그려 앉아 남은 찬밥과 김치로 끼니를 겨우 때우곤 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가끔 시부모님 몰래 음식을 숨겨와 방에서 저에게 먹이곤 했지만 몰래 먹다가 들키는 날에는 시어머니 불효령에 눈물을 쏙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 거지 같은 게 몰래 밥도둑질까지 하니? 너 배운 게 그렇게 없냐? 하기야, 가방끈 짧은 너를 내가 며느리로 들였으니 뭐 이 정도야 식은죽 먹기겠지. 다음엔 뭐 내 금팔찌라도 탐낼 셈이니? 어?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음부터 이런 도둑질 또 하기만 해봐. 눈에 띄면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게다가 아버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매일 다른 집 딸 자식들과 비교하곤 했어요. 그때 당시 아버님이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똑똑한 교사 며느리를 봤을 거다. 내가 우리 기석이 정 사장네 둘째 딸과 결혼시키려고 점 찍어놨건만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년이 굴러 들어와서는. 아휴.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제 집사람한테 그럼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만들 좀 이 사람 괴롭히시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저런 소리를 하실 때마다 할 말이 없어 고개만 푹 숙이곤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 만났다면 부잣집에 똑똑한 아내를 얻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저 때문에 부모님과도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매일매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반드시 버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구박 탓에 뱃속의 아기를 잃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계단을 좀 닦으라고 하시길래 중심 잡기도 어려운 무거운 몸으로 계단 청소를 하던 도중 그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굴러떨어지면서 배가 눌린 탓에 고통에 괴로워 비명을 지르자 어머님도 무서우셨는지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조치를 잘 해주신 덕분에 유산의 위기를 넘기고 아이는 살아남아 주었지만 만약 그날 어머님이 병원에 늦게 데려가셨다면 아이를 잃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유산하길 바라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항상 위험한 일만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자 지레 겁을 먹고 병원에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저는 내심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아들 손주 안겨드리면 저를 조금이나마 받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시부모님은 손주 새끼 이뻐할 법도 한데 제가 미워서인지 아이까지 미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미워하는 어른들 곁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더욱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잘 때 빼고는 잘 볼 수 없었지만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면 하루 동안 힘들고 서러웠던 게 싹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여보, 당신은 소원이 뭐야? 저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나는 나중에 우리도 나이 먹고 우리 상준이도 장가가고 나면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서 개 키우면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당신은 소원이 뭐예요?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는 게 내 소원이야. 저는 남편의 대답에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 숨고 말았답니다.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닭살 돋는 말을 잘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덕에 고된 시집살이를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저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다시피 하셨지만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갈 무렵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살기 싫어. 나갈래. 뭐? 나 가출할 거라고. 여기서 못 살겠어. 아니, 안 살아. 여기 엄마나 나 천대하고 하대하는 사람들 뿐이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른이 아니야. 어른이 애한테 어떻게 그래? 맨날 나한테 엄마 욕하고 엄마 닮아서 머리 안 좋다고 잔소리하고 다 듣기 싫어. 다 듣기 싫다고. 아이가 바락바락 악에 바친 소리를 내지르는데 시부모님마저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막말에 울다 지쳐 잠이 들고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아이를 이런 집에서 불쌍하게 키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뭐? 이혼을 하자고? 아니, 여보, 힘든 건 알지만 당신 부모님하고 인연 끊을 수 있어요? 난 당신이 인연 끊고 나랑 우리 아들이랑 함께 하겠다면 결혼 생활 이어갈래요. 근데 지금껏 봐온 당신이라면 당신은 효자예요. 효자랑은 못 살아요, 나도.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시부모님하고는 이제 얼굴 보며 살 자신이 없어요.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줄 순 없는 거겠지?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거겠지? 미안해요. 남편은 제 말에 힘없이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름대로 속을 사귀고 살았는지. 근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선포하니 본인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떨구고 있다 미안하단 말을 하며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이혼이라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본인 힘으로도 부모님을 말릴 수는 없기에 저와 아이를 깨끗하게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저에게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하시는 통에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몰래 작은 집 하나를 해주었는데요. 아마 시부모님이 아시면 난리 날 걸 알았기에 아주 비밀스럽게 집도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는 짐을 싸고 나가는 저를 뒤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그 수모 겪은 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아파. 이제라도 나 같은 거 있고 상준이랑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남편을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사실상 남편도 저와 시부모님 사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워낙 드세고 강한 시부모님의 압박에 남편마저 어느 순간 그 노력의 끈을 놓아버렸고 자기도 지치고 말았던 게죠. 알았기에 이해했습니다. 그 길로 전 미련 없이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 집도 있고 남편도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과 둘이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아이 낳고 10년 넘게 가정주부로 지냈던 터라 써주는 데는 많이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몸이 편찮으셨던 친정엄마는 몇 년 전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각자 살기 바빠서 어디 도움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집을 해준 덕에 아이와 함께 몸 뉘일 곳은 있어서 다행이었죠. 가끔 남편이 생각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차피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이니 모도를 나무 쳐다봤다가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운 지 몇 년째. 밤낮 없이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 그래도 돈이 모이긴 모이더라고요. 남편이 해준 집도 집값이 올라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차라리 시댁에 아이를 주고 왔으면 이 아이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넉넉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시댁에서 구박대기로 살았을 생각을 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저를 원망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돈이 모이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니 한실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맘때쯤 여기저기 직장을 옮기던 저는 우연히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여서 온갖 잡일을 다 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야만 했습니다. 매일 야근에 끼니도 제때 챙기지 못하고 회사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들어 붙잡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들은 엄마, 오늘도 고생했지? 아니야. 우리 아들 혼자 밥도 잘 차려 먹고 이제 다 컸네. 아니야. 엄마 고생하는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공부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데 취직해서 우리 엄마 일 안 할 수 있게 해줄게. 힘든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말도 잘 듣고 때론 어깨도 주물러주며 애교를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여 엄마를 호강시켜주겠다던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어찌나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던지 새삼스럽게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고생했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스스로 참 장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은 때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도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제법 큰 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거의 초창기 멤버였던 저는 꾸준히 회사를 다닌 덕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직급도 꽤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같이 가방끈 짧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는 힘들죠.
하지만 제 성실함을 좋게 봐주시고 가족같이 챙겨주시는 사장님 덕에 저는 점점 연봉이 올라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딜 가서도 커리어 우먼 소리도 듣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생겨 돈 불리는 재미도 슬슬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가끔 절 보면 나는 네 팔자가 제일 부럽다. 넌 수중에 네 돈 있잖아. 네가 번 돈. 우린 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쓰느라고 맨날 눈치 보여. 나도 그냥 애 키우면서 계속 일할 걸 후회된다. 하면서 부러움 담긴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머쓱하게 웃긴 했지만 내심 이 정도면 우리 상준이도 나중에 결혼할 때 저처럼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는 않겠구나 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죠.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신혼집 해줄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몇 년 뒤 아들은 참하고 이쁜 아가씨를 만나고 있다며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순간 제 얼굴에 화색이 돌았나 봅니다. 그래? 아이고, 그럼 얼른 얼굴 좀 보게 데려와봐라, 응? 엄마도 참, 뭐 그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자인데. 아들이 그간 몇 년 연애를 하는 것 같긴 했지만 이렇게 저한테 말해오는 여자친구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아가씨와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예상처럼 저희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애교 있고 싹싹한 모습을 보이는데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심 이 여자랑 몇 년 만나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폭탄 선언을 해오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었던 시점이라 더더욱 놀라고 말았죠. 저기, 엄마, 나 말할 게 있는데. 응? 뭔데? 나 아이가 생겼어. 어? 저 때 엄마가 봤던 여자친구 있잖아. 그 사이에서 엄마도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괜찮지? 어차피 결혼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서둘러 씩 올리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긴 했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이라 하니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뱃속에 손주까지 품었으니 이젠 정말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잘 해줘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꽃피는 봄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새침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우리 며느리는 곱게 자랐는지 할 줄 아는 것은 없었지만 혼수로 뱃속에 손주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예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아들을 이렇게 키워 손주까지 보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저한테 엄마, 엄마 하며 따르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엄마, 저 아이 낳으면 다시 복직해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 하율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내 사정 알잖니. 엄마도 회사를 다니니까. 저는 봐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도 직장인인지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어요. 제가 거절하자 며느리는 저에게 아양을 떨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아니면 우리 하율이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떡해요. 우리 하율이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싶대요. 그렇지, 하율아. 이것 봐요. 하율이가 배를 통통 차요. 우리 하율이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대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손주와 대화를 하듯 애교를 부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 가족처럼 생각하고 오래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실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퇴직이 아닌 휴직 처리를 할 테니 아기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만 쉬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며느리는 최소 5년은 키워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저도 회사에 그렇게 오랫동안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잘해주셨던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회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예쁜 손주딸을 출산한 후 주 5일을 아들네 집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 아침 일찍 아들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손주를 보다가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오면 같이 저녁을 먹고 저녁 먹은 후 며느리가 씻고 나오면 그때 손주를 넘겨주고 집에 돌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먹고 아이를 보는 게 힘에 부치긴 했지만요. 퇴근하고 온 아들 며느리 부실하게 밥 먹는 게 싫어서 손주가 낮잠 자는 시간에 틈틈이 찬거리도 만들곤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아들네 집에 있다가 집에 오면 이미 깜깜해진 늦은 저녁이라 씻고 TV 조금 보다가 자면 하루가 마감되었습니다. 평일에 쉬는 날도 없이 무리해서 손주를 봐주다 보니 주말에는 거의 시체처럼 누워만 있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면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힘든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손주만 보면 너무 예뻐서 저절로 발걸음이 아들네 집으로 향했던 것 같네요. 아들 내외는 제가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간간히 도와주는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온 아들은 밥 먹은 후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며느리는 여전히 애교를 부려가며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곤 했어요. 엄마, 하율이 보느라 바쁘셨을 텐데 언제 이런 반찬은 다 하셨어요. 아우,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 그래? 맛있니? 아유, 다행이구나. 많이들 먹어라. 며느리가 제가 만든 반찬이 너무 맛있다며 호들갑까지 떨어가며 칭찬해주니 저도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시어머니라면 질색팔색하고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많은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것도 없이 저를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해주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우리의 이런 관계를 신기해 하더라고요. 보통 고부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잘 지내는 관계가 참으로 보기 좋다면서요. 제 친구들도 며느리는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공경을 참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 어느 날 문득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아들이 예쁜 새 식구를 둘이나 데려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니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아이들에게 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 손녀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되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남은 여생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를 두고 조금 반대를 하더라고요. 얘, 요즘 얼마나 흉흉한 일이 많은데 뭐 그런 큰 결정을 해. 조금 있다가 넘겨. 뭘 벌써부터 넘기려고 하니? 그러게나 말이야. 100세 시대라잖아. 지금 넘기면 또 나중에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허나 전 애초에 친구들의 말을 그냥 흘려넘기곤 했어요. 내 며느리고 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더 잘 안다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애들인데 하면서요. 친구들도 직접 며느리 행실을 보긴 했던 터라 더 말을 잇지는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의 제 행동을 무척이나 후회하지만 그땐 그만큼 아이들을 끔찍이 믿었습니다. 저는 하루 나를 잡아 아들 내외를 앉혀두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내가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만
어차피 죽으면 너희한테 물려줄 거 좀 더 일찍 물려주면 너희들도 편하지 않겠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이 있어야 고생을 덜하고 살지. 나는 나이 먹고 어디다가 쓸 데도 없구나. 정말이에요, 엄마? 세상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 말에 놀라는 아들 내외에게 저는 제가 살던 집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예금과 적금, 그리고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까지 전부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가끔 커피나 사 먹을 용돈 정도만 주면 되니 이참에 너희들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감격하여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더군요. 엄마, 당연히 제가 모시고 살아야죠. 우리 하율이랑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며느리가 망설이지도 않고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들네에게 말하기 전부터 혹시나 합가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가슴 언저리가 막힌 듯 갑갑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말해주니 속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보다도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마워 하고 연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아들네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잠만 집에 가서 잤지 평일에 5일 내내 아들네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손녀딸이 유치원에 가니 낮에는 시간이 좀 생겨서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좀 더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딸도 아기 때부터 제 품에서 컸다 보니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죠. 밤에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땡깡을 부릴 때에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아들과 손주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합가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즈음부터 며느리가 슬슬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낮에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해놓지 못하면 퇴근하고 온 며느리가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엄마, 빨래 안 해놓으면 어떡해요. 내일 출근할 때 입고 갈 옷 없는데. 오늘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구만. 일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하세요. 그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네. 얼른 하세요. 그래. 며느리가 날선 목소리로 저에게 짜증을 낼 때면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마저 하곤 했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직장에 다녀봐서 알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집안일까지 해야 되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가요. 집에서 쉬는 제가 하나라도 더 해야죠. 저는 그저 아들네외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한 몸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짜증이 잦아지길래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저랑 같이 살다 보니 정말로 저를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 최대한 며느리의 기분에 맞춰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왠지 모르게 저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자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주말에 다 같이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제가 음식을 다 해놓고 며느리와 같이 상을 차리는데 분명히 새로 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제 밥만 찬밥을 떠놓은 게 아니겠어요? 물론 평소에 밥을 하면 남은 찬밥이 아까워서 제가 먹곤 했지만 대놓고 저에게만 찬밥을 주니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후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제가 손녀딸에게 말을 거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이고, 하율아. 할머니 밥은 차가워서 못 먹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원래 찬밥 좋아하시잖아요. 찬밥 버리기도 아까운데 그냥 드세요. 아니면 데워드려요? 어? 아니다. 됐다. 굳이 새밥도 아닌 찬밥을 데워주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됐다고 하고선 찬밥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며느리가 식사 때마다 저에게 찬밥을 줬지만 저는 굳이 새 밥을 떠와 먹곤 했습니다. 제가 찬밥을 놔두고 새 밥을 떠오면 며느리가 기분 나쁜 눈초리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선 쿵쿵거리며 찬밥을 싱크대에 쏟아붓고 씩씩거렸죠. 내가 먹는 밥이 그렇게 아까운가? 하는 생각에 서러웠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언젠가부터 제가 쓰는 돈, 제가 먹는 밥, 제가 쓰는 물건 등 모든 것이 아깝다고 느껴졌나 봐요.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를 한 번만 짜라는 둥, 낮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보일러를 켜지 말라는 둥, 유독 제가 쓰는 것에만 아껴 쓰자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특히 어느 날은 제가 보일러를 좀 켰단 이유로 요즘 난방비 폭탄인 거 알죠? 두꺼운 옷 입고 계시면 되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보일러를 오랜 시간 트시는 거예요? 아니, 제정신이세요? 아니면 돈이 썩어 남아 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 한 푼 아끼려고 저는 이렇게 발 동동 구르는데 어머니 뭐냐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예,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래서 미처 끄질 못했어.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그리고 니네들이 뭐가 돈이 부족하니 내가 준 게 있는데. 어머머머, 생색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돈 그거 준 거 가지고? 그날의 싸움으로 전 한 달간 며느리와 냉전 상태에 들어갔고 나중에 아들이 중재해 겨우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서럽더군요. 겨울이면 지들 외투는 두세 벌씩 사면서도 저는 10년 된 패딩 하나로 버티게 했고요. 여름에는 노인네가 뭔 더위를 타냐며 에어컨도 못 켜게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더 서러웠던 건 며느리가 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아들내미는 본척 만척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얘야, 내가 솔직히 좀 힘들다. 잔소리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들어서도 저런 잔소리 듣고 있어야겠니? 네가 아들이면 중재를 좀 해다오. 응? 엄마, 뭐 그 사람 말 틀린 거 있나? 뭐야? 아, 그렇잖아요. 나도 저 사람도 돈 버느라 힘드니까 엄마한테 그냥 속풀이 좀 하는 거지. 아, 나이 드신 양반이 이해 좀 해주면 되지. 왜 그런 걸 가지고 삐져요, 삐지긴. 아, 그냥 엄마가 이해해. 엄마가 이해하면 모두가 편할걸. 아우, 참 엄마도 쪼잔스럽게. 맥없이 저런 말을 듣고 있는데 참 자식 키운 세월이 참 덧없고 보람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저 아들을 키우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컸기에 허망함도 그만큼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생겼죠. 처음에 합가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용돈, 그것도 날이 갈수록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어차피 저도 어디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집에 있는 날이 많으니 돈 쓸 일이 많지 않아 큰 돈을 바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40만 원씩 받기로 했었는데 그 돈도 저에게는 넉넉하더라고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그런가 동네에 커피 한 잔 마실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멀리 살고 딱히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그냥 낮에 손녀딸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장수가 있으면 한 봉지씩 사오거나 가끔씩 손녀딸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는 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활이 빡빡하다면서 금액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줄여버리더라고요.
어차피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 돈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면서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반박을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 10만 원? 10만 원은 좀 나도 사람 사는 것처럼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그게 사실 이이가 요즘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돈 지출이 많아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사업을 한다고?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웬 사업이냐고 하니까 자기 평생 꿈이 사업하는 거였다며 무슨 커피 가게를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니 아는 사실이지만 아들은 뭔가 장사에는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걱정부터 앞서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단 말에 그냥 응원해주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한편 용돈이 10만 원으로 줄고 나서 예전만큼 손녀딸 장난감을 자주 사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네 먹고 사는 게 팍팍하다니 아껴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으로 줄인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현금으로 주던 용돈을 어느샌가부터 카드로 주기 시작하니 점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체크카드에 딱 10만 원만 넣어서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며느리에게 문자가 가다 보니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쓰든 상관을 안 하면 괜찮지만 문자가 날아갈 때마다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해서 꼬치꼬치 따지곤 했거든요. 하루는 낮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새로 오픈한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었는데 커피를 안 마신 지도 한참 되어서 한 잔 사보았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산책을 하니 직장 다닐 때 생각도 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는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더군요. 엄마, 돈이 썩어 넘치죠 지금? 무슨 집에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싼 커피를 사 먹어요? 집에 내가 믹스커피 사다 놨는데 그거 드시면 되죠. 누가 보면 아주 커리어 우먼인 줄 알겠어요. 정 먹고 싶으면 집 앞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파는데 굳이 왜 비싼 데 가서 드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하여 순간 말이 안 나왔지만 숨을 내쉬고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집 앞에 새로 커피숍이 오픈했길래 한번 가봤는데 내가 금액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래 네가 요새 돈 버느라 힘들 텐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제가 언짢은 기분을 숨기고 수구리듯 말하자 며느리는 기세등등해져서 더 언성을 높였습니다. 알면 좀 조심하세요.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쓸 거면 용돈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디 5만 원으로 줄여드릴까요? 며느리의 성화에 저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아들 내외에게 줘버린 탓에 제 수중에는 10,000원 한 장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언젠가부터 용돈 외에는 일절 저에게 돈을 쓰지 않는 아들 내외 때문에 사소한 병원 진료비 같은 것도 최대한 용돈으로 해결해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괜히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제 삶만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가 쓰는 병원비도 아까워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30여 년 전 아들을 낳았을 때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시집살이에 고생만 한 탓에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었지만 물리치료를 다니고 싶다고 말하기에도 눈치가 보여 꾹꾹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빨래 바구니를 옮기던 저는 그만 손목을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욱신거리기만 했는데 다음 날이 되니 손목이 부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살짝만 움직여도 시큰거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픈 탓에 집안일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병원을 가야겠다고 며느리에게 말을 했어요. 하율 엄마야, 내가 어제 손목을 삐끗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손목이 퉁퉁 부어서 움직일 수가 없네. 내일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그러자 며느리는 제 손목을 힐끔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얼음찜질하면 낫는 거 아니에요? 굳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괜히 병원에 돈 갖다 바치지 말고 그냥 얼음찜질이나 해보세요. 며느리의 매정한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찜질을 해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했지만 손목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 며느리도 제가 손목 때문에 집안일을 못하자 그건 또 그것대로 불만이었는지 빨리 병원에 다녀오라며 카드를 던져주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우면서 너무 서러웠지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준 카드로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으니 점점 상태가 호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집안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비 사건 이후로 며느리가 저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집안일이 밀려 아들 내외 먼저 저녁을 먹게 한 후 혼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대충 밥 한 그릇 떠다가 있는 반찬을 먹고 있는데 씻고 나온 며느리가 저를 확 쏘아보더니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아휴, 밥은 또 진수성찬을 차려 먹네. 언제까지 밥만 축낼 거예요? 낮에 할 일도 없으면서 밥만 축내지 말고 일이나 좀 해요. 제발 밥값 좀 하시라고요. 네? 저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라 먹던 밥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집도 해주고 재산도 전부 다 줬는데 밥 한 술 뜨는 게 그렇게 아까울까요? 분명 예전에는 애교도 많고 이쁜 짓을 많이 하던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그저 저를 식충이로만 보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에서 뭐가 콱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아 먹던 밥을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값이라고 했니? 밥값 충분히 하지 않았니?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가정부 노릇하며 이날 이태껏 살고 있는데 이 정도로도 부족해? 그러자 며느리는 잠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뒤돌아서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또 중얼거리더군요. 밥은 왜 또 남기고 난리야. 아까운 줄도 모르고. 아우, 속 터져. 저는 며느리의 혼잣말을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러운 마음에 이불 속에서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라도 다시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지가 손주 봐달라고 간청하는 탓에 그 좋은 회사도 그만두고 눌러 앉은 건데 이제 와서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이라뇨.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구박할 때마다 옆에서 한숨만 내쉬는 아들도 내심 제가 다시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괘씸한 마음에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산을 다 주지 말 걸 하고 후회도 해보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더 이상 저것들한테 기 안 죽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뽑아주는 곳이 없더군요. 나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다녔어서 같은 직종으로 경력을 인정받아 들어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 쓰는 일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제조회사에서 구내식당 주방 보조를 뽑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방 일은 아들이 어렸을 때 잠깐 해본 적이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는 있었지만
눈칫밥 먹고 사느니 몸이 힘든 게 낫다 싶어서 지원해 보았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 말에 가보았더니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꽤 규모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회의실에서 담당자와 면접을 보고 있는데 회의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길래 그냥 저의 착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다음 날 아쉽게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를 받았죠. 저는 낙담할 시간도 없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한창 다른 일자리가 없나 보던 중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방금 탈락 문자를 보낸 회사의 관리자인데 혹시 내일 따로 면담을 좀 할 수 있냐고 묻는 문자였죠. 탈락한 회사에서 굳이 왜 면담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혹시나 추가 채용 같은 게 있을까 싶어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그 회사 앞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중년의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남자의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그가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그 남자는 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희끗해진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전 남편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머뭇거리며 제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많이 놀랐지? 만나서 다행이다. 중후해진 그의 목소리를 듣자 지난 세월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진 지도 벌써 20년. 정말 사랑했지만 시댁의 괴롭힘으로 인해 견딜 수 없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도 마음이 복잡한지 안절부절하며 말을 겨우 잇더군요. 잘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상준이도 벌써 30살이 넘었겠네. 20년 전 당신이랑 상준이 그렇게 보내고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부모님 원망도 참 많이 했지. 몇 번이고 당신 찾아서 가고 싶었지만 혹시 또 나 때문에 당신 힘들게 할까봐 여태까지 참았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 저는 전 남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주책맞게 울고 말았네요. 그리곤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온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너무나 놀랄 이야기였어요. 사실 당신이 어제 면접 본 그 회사, 내 회사야. 직원이 이력서 뽑아온 거 보다 보니까 당신 이름이 있더라고. 그런데 정말 당신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면접 보는 도중에 회의실 창밖에서 몰래 봤는데 정말 당신이 맞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 이력서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 본 거야. 당신이 안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반가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20년 전 그와 헤어진 후 잊겠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깨끗하게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그때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를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헤어진 후 부모님 성화에 여러 번 선을 봤지만 저를 잊을 수 없어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서 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풀려서 계열사를 몇 개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면접 본 그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완전히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손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얘기하던 그는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근데 많이 수척해 보이네.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야? 상준이가 속이라도 썩여? 저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키고 전 재산을 준 후 지금 하루하루 눈칫밥을 먹으며 서러움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샌다는 이야기까지요. 왜 그런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는지 주저리 눈물을 쏟으며 말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은 제 긴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더라고요. 내 상준이 이놈 새끼 가만 안 둬.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지 마누라가 엄마한테 그 짓거리 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단 말이야?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 전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어 커피숍 밖으로 나가더니 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목적지도 말해주지 않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화난 표정으로 운전만 했습니다. 그렇게 차로 1시간 남짓 갔을까요? 웬 한적한 동네에 차를 세우더니 저보고 내리라고 하더군요. 내려오자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예쁜 단독주택 한 채가 지어져 있었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전 남편을 멀뚱멀뚱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어깨를 다정하게 잡고 이야기하더군요. 당신 예전에 전원주택 지어서 사는 게 꿈이라고 했었잖아. 사실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당신이랑 상준이 생각에 괴로울 때마다 그 전원주택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당신에게 사죄하고 싶어서 5년 전쯤에 지어놓은 집이야. 지금은 내가 별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짐 싸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 내가 당신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데 당신 그런 꼴 당하면서 사는 거 난 못 봐. 당신이 상준이한테 준 전 재산 몇 배는 더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으니까 남은 여생 여기서 편하게 살자. 어? 이제 당신 괴롭히던 우리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상준이 그놈은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그래도...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없는 비루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나타나 이렇게 꿈만 같은 제안을 하니 어안이 벙벙하여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전 남편과 산길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간 후 저는 전 남편과 만난 것에 대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보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며 또 면박을 주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린 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전 남편과 계속 연락과 만남을 지속했어요. 그와 다시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차 만나면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20년 만에 만나서 그때의 그 감정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채 3번도 만나기 전에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재회한 지 한 달 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손녀딸을 데리고 나들이를 간 주말 아침, 저는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짐이라곤 옷 몇 가지 뿐이더라고요. 저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웃을 일도 울 일도 많았던 이 집에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 앞에 마중 나와 있던 그의 차를 타고 그와 함께 살 그 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차 안에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붕붕 뜨더라고요. 전 남편이 준비한 그 집에 도착한 이후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지낸 지 벌써 2달째입니다. 남편은 이 집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었고 편하게 쓰고 싶은데 쓰라며 한도가 넉넉하다 못해 넘치는 카드를 제게 주었어요. 막상 또 돈이 많이 생기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짐을 싸서 이 집으로 온 날 마당에 백구 한 마리가 반겨져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개 키우면서 살고 싶다는 말도 어쩜 잊어버리지도 않았는지 그의 섬세한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또 얼마나 아늑하게 꾸며놨는지 소파에 앉아 책만 읽고 있어도 따뜻한 햇살에 스르륵 잠이 들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음식도 해먹고 강아지와 산책도 하고 나른하게 낮잠도 자기도 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느긋한 일상을 보내는 게 아마 난생 처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제가 집을 떠난 날부터 전화와 문자가 여러 통 왔지만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답장을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후로 따로 아들을 만나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혹시나 내 재산을 노리고 있거든 네가 정신 차리기 전에는 국물도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다네요. 돈독 오른 며느리는 20년 만에 나타난 시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선 어떻게든 저에게 잘 보이려고 요즘 난데없이 애정 있는 말투로 문자를 보내곤 해요. 엄마, 며느리 안 보고 싶어요? 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너랑 볼 일 없다. 연락하지 말아라. 네, 제가 이 여우짓에 2번 속나요. 나중에 손녀딸에게 해줬으면 해줬지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솔직히 남편이 아들에게 언제까지 매정하게 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매정하게 대하지만 그래도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라고 속으로는 가슴 아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조만간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에게 떡하니 재산을 준다고 해도 남편의 재산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저 제가 그 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남편은 어쩌면 저에게는 백마탄 왕자님인지도 모르겠어요. 불행한 삶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었으니까요. 이런 제 이야기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하지 않나요? 저도 가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